예, 안녕하세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예, 아닌가요? 아, 아. 우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아, 오늘도 저에게 헌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며 귀한 강의를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많은 분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지식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제가 33페이지에 이승만 박사의 정업발언 여기를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음미하면서 그 다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박사의 46년 6월 달에 정업발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박사의 정업발언을 가지고 남북 분단의 책임을 져야 되는 또는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해서 속아 넘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제 33쪽인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시죠? 이제 46년 4월부터 6월까지 이승만 박사 또 김구, 김규식 이런 이제 저희 민족 지도자 세 분이라고 할 때는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들지요. 이 세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남과 호남을 방문하면서 반공과 반탁에 대한 강연을 이제 하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6월 3일 날 정읍에서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 34쪽이죠. 남쪽 셋째 줄입니다.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서 우리도 이런 이제 북한에 이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거든요. 이 정읍 발언을 두고서 이승만을 분단의 원흉이라든지 또는 분단의 직접 원인을 정읍 발언으로 두는 역사 왜곡이 상당히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읍 발언을 소위 단독 정부다, 단정이다. 단정이란 말은 뭐냐면 단독 정부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정부론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책에도 썼죠. 정읍 발언을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첫째, 단독 정부는요 소련과 북한이 먼저 구상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46년 2월 달에 북한에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고 3월 달에는 농지개혁을 단행했고 그 다음에 그해 말에는 자신들의 선거를 통해서 북한의 임시인민위원회가 인민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인민위원회는요 사실상 북조선의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한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북조선만 토지개혁을 했다. 그 말은요 하나의 독립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그들만의 농지개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46년 2월부터 소련과 북한은 자신들의 그 북조선에 소련의 위성국을 만들려고 차근차근 계획을 진행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요 소련과 북한이 독립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소련은 자신의 위성국으로 북한을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한 의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어적 논리로 정읍 발언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이승만 박사의 정읍바로는요. 미소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그럼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에 2차 대전의 승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가 이제 승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유럽과 극동을 나누어서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유럽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가 되겠죠. 물론 러시아도 이제 관여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을 4분했단 말이에요. 4분, 그렇죠? 이 얼마나 독일 사람들을 이제 미워했냐면 독일 나라를 4등분하고 베를린도 4등분해 가지고 미영, 소, 그다음에 프랑스가 4개국이 나누어서 관할을 했을 정도로 완전히 독일을 쪼갠 거예요. 그럴 즈음에 이 극동 문제에 대해서는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누구만 관심이 있느냐? 미국과 소련만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만나서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한반도의 미래를 두 나라가 결정하라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린 게 뭐냐? 미소 공동위원회예요. 이 미소 공동위원회는요. 미국 대통령이 관여한 게 아니라 미국의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총사령관, 그다음에 북한에 있었던 소련의 총사령관 그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요 46년 3월에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5월 달에 이 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 왜 결렬되느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오른쪽 35쪽 상단에 있는 것이죠. 소련이 어떤 그 주장을 하는가면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지만 남한과 북한의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한반도 내에 가장 바람직한 국가나 정부 형태가 무엇이겠느냐 이거를 논의해 보라고 한 장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소련은 뭐라는가 하면 남한 내의 정당과 단체를 모두 이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그럼 누구만 허락할 것이냐? 신탁 통치를 반대한 사람,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집을 소련이 피우는 거예요. 이건 매우 부당한 얘기죠. 그렇죠? 한반도 내에서 이 한반도 내에 가장 이상적인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이제 조선인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게 가장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찬탁을 하건 반탁을 하건 이런 정당이나 단체 모두가 모여가지고 모두가 모여서 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소련이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 따라서 또 이 미국은요, 그건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됩니다. 여기 보니까 뭐 대만에서도 함께 하시고 전주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전국적이면서 국제적이네요. 그렇죠? 예, 이 대만에서도 이제 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는 독일에서도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아마 후어 본 호인가 이분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어디서 하시든지 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6년 3월에 미소 공동위원회 열렸는데 그게 5월달 결렬됐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회담이 결렬될 때는요. 일단 그날 좀 열이 받더라도 우리가 한 달 후에 다시 모이자. 이렇게 보통 약속을 하고 회담이 결렬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워낙 대립이 심했기 때문에 다음 날짜를 못 정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래? 제가 책에다 써놨죠. 무기 휴회가 된 거예요.
다음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휴회가 됐단 말이죠. 확 그냥 서로 이 상처만 입은 상태에서 결렬된 거예요. 자, 그게 5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 현상을 보고 이승만 박사는 6월 달에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소련은 사실상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기다려봤는데 결렬됐단 말이죠. 결렬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북한의 위원회에 북한은 인민위원회가 있었으니까 인민위원회와 상응하는 대응 단체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정치 지도자로서 상당한 현명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죠. 남북이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면서 동유럽과 마찬가지의 위성 국가를 만들려고 이미 이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 거기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 않더라도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소련이 그런데 북한을 위성 국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한까지도 북한식의 위성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승만 박사의 눈에는 다 읽혀졌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은요 지극히 어떻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남북이 분할된 게 아닌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련이 북한을 위성국가 만들고 다시 남한까지도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소련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것이지 이승만 박사 때문에 정읍 발언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됐단 말이죠. 그 남북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해서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죠? 상황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김구 선생은요 제 책에 써놨지만 김구는 남북 협상론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협상을 통해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김구 선생의 주장도요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의 정권을 수립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남과 북이 만나서 우리의 한민족에 맞는 통일 정부를 만들자고 하는 남북 협상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가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이상적이지만 당시 국내외 사정에 대한 냉철한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 냉철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한 행동이다. 이렇게 제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첫째요. 당시 한반도는요. 냉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되는 초기 상황이었습니다. 미소가 상당히 갈등을 빚는 냉전의 시작 단계였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요. 분할 점령을 당한 나라에서 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면 우리는 해방됐을 때 우리가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패망됐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겁니다.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남아있는 일본 군대를 척결하기 위해서 정돈하기 위해서 승전국인 미국과 소련이 38도 북한 이북과 이남에 점령군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분할 점령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 당한 나라에서 아직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의 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러한 우리 건국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혼돈된 상태다. 매우 암묵적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은요 이미 사실상의 정부를 만든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소련의 위성국가 계획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이 소련이 위성국가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의 미소 냉전이 시작됐어요. 분할 점령을 당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세력도 없어요. 북한은 사실상 정부를 만들었어요. 소련은 북한을 위성 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한과 합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나라 민족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론 또는 남북 합작론, 이게 과연 현실 정치에서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지만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자, 부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아내가, 이 남자는 그 아내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지금 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사는데 상황을 보니까 이 아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지금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른 남자와 곧 결혼할 것 같아. 그 정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어떻게 하는 게 옳겠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자식도 키워야 될 테고,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와 지금 사실상 혼인 또는 막 연애하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가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가서 계속 그 바람난 아내를 붙잡고서 계속 그 창문에 서서 우리 같이 합치자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이제 내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말이죠. 이건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렇죠? 제 예가 김구 선생의 남북 협상론 문제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 이 정치 지도자라면요, 정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이라면요, 우리가 남북이 만나서 통일 정부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한쪽은 다 뭉쳐져 있고 북한은 뭉쳐져 있어요. 남한 내에서는 북한식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뭐 남북 합작을 한다, 남북 뭐 협상을 한다, 그것은요 현실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처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는데요, 만일 우리가 김구 선생의 입장을 따랐으면요, 우리는 지금 아마 김정은 밑에서 신음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책략으로부터 또는 소련의 그 책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게 누구냐? 이승만의 해안과 뚝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 5번이죠. 자, 그런 이제 그 세월이 지났는데 정읍 발언이 끝났단 말이죠. 끝났는데 지금 미국은요, 그 당시 어떤 입장인가면 남한 내에 있는 좌우가 만나서 좌우 합작을 해서 남한만의 이 정부를 만들어 보라, 그런 입장을 미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남북 합작을 한다는 뜻이고, 남북 합작, 여러분이 그건 이렇게 알아두세요. 남북 합작의 논리를 강조한 사람이 김구입니다. 근데 남한 내에서 좌우 합작을 하라, 이건 남한이에요. 남한 내에서 좌우 합작을 원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미국입니다. 미 군정은 이걸 원했어요. 그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선생은요, 남북 합작을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구는 남북 합작을 원했어요. 그러나 김규식이나 미군정은 남한 내에 있는 좌와 우가 만나서 하여튼 뭐 대판 싸우건 뭐 어떻든 간에 너희의 실정에 맞는 정부를 만들어 보라라고 한 게 미군정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승만 박사는 반대한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6쪽 상단에 썼죠, 둘째 줄에. 지금 이런 입장을 취하니까 미국은요, 이승만이 귀찮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을 비판하고 공산주의가 부당하다라고 하는 이승만 세력이, 또 이승만이
미 군정에게는 믿게 보였던 것이. 그래서 미국은요 이승만을 배제하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다 빼고 좀 여기 좌우 합작을 해라. 그래서 김주식을 더 선호했던 것이. 그럼 이승만 박사가 근데 이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승전국의 일원으로서 남한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단 말이죠. 미 군정이 실시된 시대예요. 그럴 때 우리 아직도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한반도 내에서 이승만 박사가 미 군정을 상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렵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이 이승만 박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썼지만 미 군정 장관 하지, 그러면 하지라는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하지 중장은요, 이 우익의 김규식과 좌익의 여운형, 그러니까 김규식과 여운형이라는 이름이 잘 나오는데 김규식과 여운형을 만나가지고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익에는 김규식, 좌익에는 여운형을 연결해가지고 좌우 합작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좌우 합작위원회는요 한 1년여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그 큰 주류에 끼지 못했죠.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볼 때는 중국도 국공합작, 장개석과 모택동이 합작한 다음에 모택동에게 뺏겼습니다. 그 다음에 동유럽을 공산화시킬 때 소련이 취하는 방법은요, 제일 먼저 공산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좌익정당을 만들고 우익정당과 합세해서 니네 편한 나라를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좌익이 우익을 먹어버립니다. 그게 동유럽의 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되니까 이승만 그 당시 박사는요 하지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이 싸워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승만 박사는 46년도 12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제가 책에다 썼죠. 46년 12월 4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지금은 우리가 미국 갈 때 한 9시간 또는 뭐 15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미국을 갈 수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미국 갈 때가 거의 한 달 걸려요. 한 달. 뭐 일본 갔다가 어디 갔다가 뭐 배 타고 뭐 배를 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도 거의 한 달여 걸려서 많이 다녔어요. 참 고생을 많이 한 거죠. 미국을 갔어요. 왜 갔느냐? 하지 중장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 국무성의 관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박사가 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승만 박사의 그 뚝심도 있었지만 또 그분이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면 못하러 뭐 미 국무성 관료 만나가지고 뭐 통역 껴와서 뭐 한다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본인이 영어를 잘해요. 또 하나 장점은 미국 사람들도 다니기 어려운 대학들을 다녔단 말이죠. 조지 워싱턴, 하버드, 프린스턴. 조지 워싱턴은 이 미국에서 탑 랭크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버드, 프린스턴은요,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아이비 리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학에서 석박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도 유창하고 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미 국무성 관료를 직접 만나서 내가 설득하겠다. 그래서 46년 12월에 미국을 가시는데 초기에 이 미국 국무성 관료들이 이승만 박사를 홀대합니다. 왜냐하면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트루먼이 그 당시에는요 소련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소련에서 같은 승전국이었으니까 우호적이었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소련에서 우호적인데 지금 이승만 박사는 소련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니까 국무성 관료들이
이승만 박사를 그 당시 홀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해주신 거죠. 47년 3월, 이듬해 3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에 가셔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듬해 3월 달에 그 유명한 트루먼 선언이 발표됩니다. 트루먼 닥트린이 발표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미국이 눈을 뜬 겁니다. 이 소련을 내버려 두니까 소련이 전 세계를 공산국가화 만들려는 그런 야욕을 드러냈단 말이죠. 이거를 저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 선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때가 정확히 소련을 적으로 돌리는 소위 냉전이 시작됐어요. 냉전. 그 냉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차가운 전쟁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열전이죠. 열전. 실제로 여러분 쓰는 말입니다. 열전은 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지금 막 싸운단 말이죠. 이건 뭐 열전이 되는 것이고, 냉전은 콜드워라고 하는 것은 뭐 총을 쏘지도 않고 포탄도 쏘지 않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양 국가 사이에 이 전쟁 못지않은 전쟁을 치르는 걸 보통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트루먼 선언은 소련과의 냉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승만 박사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뭘 경청했느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요 두 정치 세력은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민주와 공산주의가 같이 결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47년 3월에 트루먼 선언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요 안심하고 47년도 몇 월인가 4월인가요? 귀국했습니다. 울산에서도 함께 하시고 서울은 당연히 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박사는 안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미 군정이 실시했던 좌우 합작위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해산됐습니다. 해산. 그러다가 47년도 4월에 들어왔죠. 트루먼 대통령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한국 문제를요 미소가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에다가 맡기자 이렇게 합니다. 유엔에다. 그래서 47년 10월 달에 유엔에 정식으로 한국 문제를 상정을 시켰습니다. 소련이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러나 유엔 총회가 11월 달에 남북한은 총선거를 통해서 남한에 맞는 정부를 구성하라 라고 해서 이제 유엔 총회의 본회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43대 3, 43국이 찬성하고 3개 국가가 이제 반대를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요. 인구 비례에 따른 비밀 투표를 하라. 첫째, 이 유엔이 결정할 때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인구 비례에 의한 비밀 투표를 하라. 그다음에 재원의회를 구성하라. 헌법을 만들어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라. 독립정부가 만들어지면 미국과 소련의 군대는 철수한다. 이렇게 유엔이 결의를 해준 겁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밀 투표를 하라고 명시적으로 밝혔어요. 지금 요 최근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뭐 이 투표를 하는데 공개 투표를 하고 있죠. 공개 투표는 하나만화가 되는 것이죠. 인구 비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남한은 한 2천만, 북한은 1,000만이었어요. 그래서 인구 비례니까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 이렇게 의석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꽤 전인데 이 좌파 친구들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해요. 유엔 총회의 결의를 북한이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북한 중심의 통일 국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데, 실제로 뭐라고 떠드는가 하면, 남한은 200석을 하고 남한 지역은, 북한 지역은 100석을 하니까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은요, 그 일리가 있다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남한은 인구가 2천만 아닙니까? 북한은 1,000만이에요. 그러면 2대1로 나누는 게 합리적이죠. 만일에 남한도 200석, 북한도 200석 하면요, 누가 또 펄펄 뛰겠습니까? 남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펄펄 뛰죠. 왜 이거 북한은 인구도 작은데 우리와 똑같이 200석을 주느냐? 그렇겠죠? 따라서 인구 비례한 비밀투표를 하는데, 남한은 200석, 북한은 100석을 줬기 때문에 북한이 거절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건전한 상식이 없는 거짓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헌법을 만들거든요. 헌법을 만들려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만드는 의회를 제일 먼저 구성합니다. 그런 의회를 재헌의회라 그래요. 대한민국도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했죠. 그때 만들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다. 재헌이니까 헌법을 만드는 재헌, 헌법을 만드는 국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헌국회는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헌국회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헌법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원 선출이기 때문에 그때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정부가 만들어지면 미국과 소련의 양국의 군대를 철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철수 내용에 대해서는요, 정확히 모르는 학자들이 많아요. 저거 뭐 가까운 분들도 그런 분이 있는데, 미군과 소련이 이 철수하는 내용은요, 유엔 총회가 이미 결의를 한 겁니다. 남한과 북한이 뭐 서로 협상해가지고 소련도 나갈 테니까 미군도 나가라 라고 한 게 아닙니다. 유엔 총회의 결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7월 1일까지 철수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던 것이죠. 자, 유엔 총회의 결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한 60명이 48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 메논 박사라고, 메논 박사가 이제 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인데요. 자, 그러면 이 총선거를 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내려왔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대표단이 한 60여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한도 다 방문하고 북한 지역을 들어가서 보려고 하는데, 소련이 그 대표단들의 입경을 거부합니다. 북한에 382부기는 올 수 없다, 딱 거절을 해요. 그러면 이 임시 대표단은요, 커다란 장벽에 부닥친 거죠. 북한 가서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지금의 태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남한에서만 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이 대표단이 북한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에서는 남한만이 선거가 가능하지 북한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생각이. 그랬을 때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하자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유엔은 지금 남북한 동시 선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1월 달에 들어와 보니까 북한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하니까 남한만이라도 하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이 대표부가 유엔에다가 문의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유엔이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엔이 다시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그러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라라는 유엔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게 2월 달에 있습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그 결의를 가지고 다시 대표단이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와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다 라고 미 군정이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47년 유엔에서 남북한 총선거를 하라고 했죠. 48년에 나와보니까 북한은 선거가 불가능했죠. 그럴 경우에 대표단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표단이 다시 유엔에 보고를 했고 유엔은 다시 회의를 열어서 그렇다면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라는 유엔의 결정이 또 한 번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 놓고 와서 5월 10일 날 총선거를 남한만이라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 전개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역을 말씀드리니까 뭐 양산도 있고 상주시도 있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네. 예. 그다음에 제가 요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책에다 제가 뭘 썼냐면 이승만과 김구를 제가 비교하는 글을 좀 썼습니다. 두 분 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죠. 귀감이 되는 훌륭한 분들인데 이승만과 김구는요. 대한민국 독립에 대해 관해서는 뜻이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건국 후에 만들어질 대한민국의 모습하고 건국 과정에 있어서는요. 상당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자유주의 국가를 갖다가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김구 선생은요. 민족 국가를 우선했습니다. 민족 국가. 또 좌우 합작을 합리적인 적분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외 세력을 배제한 채 미국이나 이런 등등의 세력을 배제한 채 민족끼리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여러분 이상적으로 보면요. 김구 선생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렇죠? 미국이나 소련의 영향을 다 배제하고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우리 민족끼리의 우리에 맞는 국가를 만들자. 이게 뭐 논리적으로 맞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것만 가지고 근데 김구 선생을 국부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 효창공원에 김구 선생의 동상이 있고 아주 뭐 박물관이 이제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보면 김구 선생이 100번 옳은 거지만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전혀 모르는 그러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거시적 안목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 문제도요. 어떻게 옳습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세계 전략과 맞추어서 풀어나가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게 이승만 박사의 생각입니다. 혼자 그냥 독불장군같이 우리끼리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정세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지도자라면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국 문제를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끼리만 하겠단 말이지 이거는 거시적 안목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 평양 회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47년 3월에 트루만 선언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4월에 이승만 박사는 귀국을 해요. 그해 11월 달에 유엔 총회가 있었죠. 여기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러이러한 선거를 실시하라 라고 해서 대표단이 48년에 들어옵니다. 한국에 왔어요. 1월 달에 왔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거절을 합니다. 다시 유엔에 허락을 구해요. 유엔은 2월 달에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8년 2월에요. 그래서 미 군정은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 48년 1월, 2월, 3월, 4월, 5월인데요. 김구 선생은 처음에는 47년 유엔의 결정을 찬성했습니다. 찬성했는데 47년 말에 김구 선생이 태도를 바꿉니다. 뭐라 그러냐? 남한만의 총선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요 2월 달에 48년 2월 달에요. 그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3천만 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내가 38도 선에서 이 38도 선을 베고 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통일 국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이제 하시는 거죠. 유명한 그 발언이죠. 그러니까 2월 달에 그 2월 10일을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 북한에서는요. 남한만의 총선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북한 전체가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남한 내에 있는 이 빨갱이 세력들도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한의 이 5월 10일 총선거를 막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파업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스트라이크도 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2월 10일 날 김구 선생이 나도 반대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남한 내에 있는 이 빨갱이 세력들, 좌익 세력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김구 선생은요 4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 합작 회담을 열립니다. 남북 합작을 김일성이가 초청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 그랬지만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그랬는데 평양 회의에서 제 책에도 일부 썼지만은 김일성이는요 이런 좋은 말을 해요. 조선에서 미국과 소련을 다 철수시키자. 한국 문제 해결을 한국민이 결정하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주장에 김구 선생도 찬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갔어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김일성의 각본대로 그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제대로 말도 못했죠. 그래서 4월 30날 그 선언을 발표하는데 그 명의는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김구, 김주식 이 대표자 4명 이름으로 공동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냐면 전 이 조선의 정치인들이 뭐 단체가 만나서 우리의 그 모습을 결정하자 뭐 이런 성명서 하나 발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도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4월 달에 평양을 방문하고 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에 우리 김국선 선생님이 북한에 고위 간부로 계시다가 남한으로 오셨잖아요. 김국선 선생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전언에 따른다면 김구는 김일성을 만나서 임시정부의 국세, 도장 그거를 김일성한테 바치려 했다는 것이. 그랬는데 김일성이 그건 뭐 사양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발언이 제가 물어봤어요. 김국성 선생한테. 김 선생 개인의 생각이냐,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북한에서는요 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숲인가에는 김구 선생 동상을 만들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 이상 말씀을 이제 안 드리고자 하는 게 우리 김구 선생도 민족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인데 뭐 많이 그분을 끌어내린다라고 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김구 선생의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김국선 선생의 증언에 의한 건데 그 북한에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책에다 썼지만 1997년 5월 달에 북한의 노동신문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남북한 총선거 이게 이제 성시백이라는 이제 남한 간첩이 그 한 내용이 노동신문에 나온 거예요.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면 선생님이 대통령이 되실 텐데 왜 남한 주도의 선거에 참여하시려 하는가? 라고 김구를 설득했다고 그래요. 또 김일성도 김구를 대통령으로 모시고자 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은요, 성시백이 김구를 돌려 세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이 부분은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성시백이 김구를 돌려 세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라는 말이 노동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한데 북한은 김구 선생을 상당히 포섭하려고 하는, 즉 남북 협상론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서 총선거를 반대하려고 한 그 작업을 북한이 했고 김구 선생은 상당 부분 거기에 연루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첩 성시백은요, 북한에서 공화국 1호 영웅입니다. 공화국 1호 영웅으로 추앙받던 대남 공작원인데 남한에서 이제 6.25 전쟁 직전인가 그때 사형을 당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간첩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김구 선생은 김규식은 평양 방문을 갔다 왔지만 성과 없이 끝난 것이다. 그 다음에 김구와 김규식의 차이점은요. 김구는 남북 합작을 얘기했지만 김규식은 남한 내에서의 좌우 합작에 초점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김규식 선생은 50년 5월 30일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 거기는 지지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4월 달에 평양 회의를 갔었죠. 요 4월 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4월 달에. 그러면 자, 48년 4.3에 이 뭔가면 제주도에서 제주 4.3 사건이 터집니다. 제주 4.3 사건이. 그럼 제주 4.3 사건은요, 이게 사건이 뭐냐? 지금 이제 제주도는요, 완전히 문재인 때문에 이 좌파 세력으로 이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지금 참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죠. 전라남북도와 광주가 별도의 공화국을 만들었다 싶은 그런 지역으로 돼서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데, 물론 호남에 계신 분들도 우파도 많고 또 본의 아니게 좌파에 협력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라남북도, 그다음에 광주, 세종은 이제 노무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세종에서는 이제 좌파들이 이제 다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가 이 제주 4.3 사건 때문에 문재인의 이 패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제주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제주 4.3 사건을 제가 좀 말씀 올리면, 지금 여러분 이제 그 탐나의 봄이라 그래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는 우파 영화가 현재 헐리우드 극장에서 상영 중에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날 일요일날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서 봤는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젊은 학생들도 많이 그 영화를 보고 있다 그래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은데 이 제주 4.3에 대해서는요, 이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감독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앞으로 한 번 더 이거 보완을 해야 된다. 왜냐면 제주 4.3의 원인,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원인.
여기서 예컨대 뭐 남로당 반란 세력들이 나와서 뭐 양민들을 무자백에 죽였다. 또 군인 경찰도 반격함에 있어서 양민들을 학살했다. 지금 KBS 등에서는요, 군인과 경찰이 이 반격하면서 양민을 학살한 것만 계속 방영합니다. 이 남로당이 학살한 건 얘기를 안 해요. 또 이 4.3에 대해서는요, 많은 학자들이 아니 지금 그 원인이 뭔가면 제주도민이 일으킨 민중항쟁이래요. 민중항쟁.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당시에 이승만 권력에 대해서, 물론 4.3은 미군정 당시에요.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이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항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항쟁을 했는데 이승만 정권이 무자백에 학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반대되는 사람은요, 저도 여기 속하지만 이게 아니라 제주도당 남로당이 일으킨 반란이다. 반란이냐 항쟁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누구 말이 옳으냐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연역적으로 보면요, 48년 4월 3일이니까 5월 10일 총선거에 임박해서 남한에서 가장 크게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뭐냐? 이게 제주 4.3 사건이라 이런 뜻입니다. 시기적으로 딱 맞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있냐면 학자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반란이라고 보지만 제 말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2001년 헌재는 판례 검색이 쉽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운데 헌재는 쉬워요. 그래서 헌재 가서 판례 검색을 딱 쳐보시면 2001년 제주 4.3 하면 사건이 몇 개 나오는데 그중에서 여러분 찾기가 쉬워요. 거기 보시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9이거든요. 9사람? 9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 제주 4.3의 본질에서는 민중항쟁이라는 시각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시각이 다양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9사람 모두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총선거를 반대하고 북한 중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국을 반대하고 일으킨 반란이다. 이렇게 9사람 재판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매우 중요하게 알으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9사람이 재판할 때요, 7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2사람은 달리 얘기하고, 그렇게 다수견해와 소수견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의 본질에서는 9사람 모두가 반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반대견해가 없대. 반대견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주 4.3은 제주도당, 남로당, 제주도당의 중심으로 일으킨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반란이다 말이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주도에는요, 반란이라는 건 얘기 안 합니다. 다 민중항쟁이라고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주 4월 3일 날 이 반란 세력들이 새벽 2시인가 4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이 경찰지서 12개를 한꺼번에 습격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이 선거관리사무소를 공격하고 방어하고 경찰을 죽이고 선거관리 요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 10일 날이요. 5월 10일 날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제주도는 선거구가 3개입니다. 3개인데
두 개 선거구에서는 아예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두 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재원 의원은요 200명을 뽑기로 돼 있는데 처음에 198명만 돼요. 198명. 나중에 보궐선거에 의해서 2명을 추가합니다. 그때 2명을 왜 못 뽑았느냐? 제주도에서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자체를 못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제주 4.3은요 얼마나 극렬했냐면요 48년도 있었죠? 48년도? 언제 끝나느냐? 1954년에 끝내요. 54년. 이렇게 6년간이나 걸쳐서 이 완전 진압이 된 게 이 제주 4.3입니다.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했느냐. 또 하나는 요 사이에 뭐가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주 4.3 사건과 이게 맞물려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6.25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국가 내에서 반란 세력을 6년 만에 제압을 한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게 어려웠느냐? 이겁니다. 이 한라산에 이 반란군들이 낮에는 숨어 있어요. 또 군인 경찰이 거기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죽을까봐. 밤에는 내려와요. 밤에는 내려와서 양민을 학살한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와가지고 뭐 닭도 가지고 하고 뭐 쌀도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양민들이 그걸 대줍니다. 그건 뭐 자기 형도 갖고 작은 아버지도 가 있으니까 그걸 뭐 대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 무리들은요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했던 것인데 이 사람들은요 죽창을 들고 싸운 게 아닙니다. 죽창도 있었겠지만 수류탄, 총으로 무장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류탄과 총이 있었겠느냐? 그거는 이런 데에서 연유합니다. 당시 이제 일본이 2차 대전 끝나기 마지막 때 무렵에 미국이 이 제주도를 점령할 것이다. 그래서 그다음에 일본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수많은 땅굴을 파고 무기를 저장했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것이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보면 제주도에 그동안에 몰랐던 땅굴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방공호인데 그건 다 누가 만들었어요? 일제가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직 발견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철수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류탄이나 이 총이나 이런 것들을 제주도에다가 놓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란 세력들이 그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북한에서는 선거가 없었냐? 북한도 선거를 했어요. 우리가 5월 10일 날 했죠? 5월 10일 날 했는데 북한은 8월 25일 날 합니다. 그해. 우리는 5월 10일 날 해가지고 8.15 때 건국을 했죠? 북한은 8월 25일 날 해주에서 선거합니다. 해주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당시엔 남한 내에 얼마나 빨갱이가 많이 있었냐면요. 해주에서 선거를 하는데 이제 북한은 대의원을 한 200여 명 뽑았고 남한에는 300여 명을 할당했습니다. 근데 남한 내에서 투표할 수는 없잖아요. 단속을 하니까. 그래서 비밀리에 남한에서 이 선거를 합니다. 투표를 해요. 이 지하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 표를 모아가지고 북한의 해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 표가 540만 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100% 정확하다 보기는 어렵지만 남한 유권자의 한 70%가 그 투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뭐 거짓 투표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너하라에 보면요, 그 당시에 북한으로 보내진 그 투표 용지 그 보자기 덩어리가 있어요. 거기 밖에 보면 경주 달성이라 써있는 것도 있고 제주라고 써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발견됐느냐? 이거는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원조를 해줬거든요. 그럴 때 미공개된 자료를 우리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한민국 신문에 실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 내에서 비밀 선거를 해가지고 그 투표용지가 북한의 손아귀에 갔다니까요. 그게 소위 해주 선거입니다. 해주 선거. 이걸 보통 뭐라 하느냐? 해주 지하 선거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개적으로 했지만 남한에서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표가 북한까지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투표한 다음에 북한은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선포한다, 이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8월 15일에 선포했고 얘들은 9월 9일 날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요,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북한은 그 당시에 9월 9일 날 북한이란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수가, 후배 교수인데, 형님 그 당시도 남한은 8월 15일이고 북한은 9월 9일 날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번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대번. 너 이마 정신 차려. 그 당시 9월 9일 날 만들어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는요, 한반도의 합법정부가 아닙니다. 유엔이 인정한 합법정부는요, 48년 8월 15일 날 남한 내에서 만들어진 정부만이 합법정부이고, 북한은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괴뢰정부랍니다. 괴뢰정부. 괴뢰라는 말은 허수아비래, 허수아비. 껍데기. 거짓이라는 거, 거짓. 비엔나에서도 함께 하신다네. 비엔나. 어유 대단하시네. 최영란 씨인가? 비엔나라 그러신 거 보니까, 여러분 비엔나와 비는 같은 건데요. 여러분 빈을 잘 아시죠? 오스트리아 빈. 요걸 영어로 발음하면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럽에 보면 이제 그 나라가 표시하는 발음하고 영어가 달라지는 게 있죠. 그러니까 베네치아는 이탈리아 발음이고 베니스는 영어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와 베니스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빈하고 비엔나는 같은 거죠. 저번은 영어식으로 표현을 해주셨네. 빈 참 이쁜 도시입니다. 제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1년에 유럽을 한 나라씩 다시 돌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스페인, 포르투갈 한 일주일, 열흘, 그래서 한 5개 나라를 돌고 싶은데 그 중에 이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섞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여튼 뭐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비는 제가 볼 때는 파리보다 훨씬 더 작지만 아주 그 스마트하고 제 인상에 참 좋은 도시가 오스트리아 빈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빈에서 오신 분은 열심히 공부하시겠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가세요. 북한은요 9월 9일 날 지금 시각으로 보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한반도에는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만든 사실상의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 단체 또는 불법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48년 8월부터 지금까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판례의 기본 주류입니다. 주류.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 생각도 있지만은 판례에 입각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말 나온 김에 그럼 지금의 북한을 뭐로 볼 것이냐? 이거는요,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참 중요한 내용인데,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지녔다고 봅니다. 이중적 지위를.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북한은 뭐냐? 첫째, 통일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동반자적 지위가 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는 반불법 단체다.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불법 단체다 말이죠. 그런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통일을 향해서 협력해 나가는 동반자다.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헌재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월이 한 80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유엔도 가입하고, 그다음에 다른 많은 나라가 북한을 또 국가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48년 9월 9일 날은 자기네 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고 볼 뿐이지만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4월 3일 날 제주 4.3이 여러분 본질을 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이 제주 4.3에 대해서는 참 아픈 사연이 많죠. 왜냐하면 첫째, 반란 세력이 양민을 죽였다. 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군경도 상당 부분의 양민을 학살했어요. 이거 왜 학살했냐면 이런 겁니다. 진압을 하러 가니까 양민들이 말을 안 해요. 또 양민들은 또 고민이 있는 게 자기 형이 산에 갔다든지 도망갔다든지 삼촌이 산에 가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진압하는 군인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열받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과잉 진압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 당시는 군인과 경찰에도 이 빨갱이가 많았어요. 빨갱이가. 그래서 이 진압이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서북 청년단이라고 언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북 청년단은 뭔가면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에서 살다가 공산당 치하로부터 쫓겨난 지식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서북 청년단 활동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깡패라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사람이 보면 깡패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서북 청년단의 행동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이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제주 4.3에도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북 청년단은 공산당이라면 무조건 이건 공격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는 군인과 경찰 내에서도 빨갱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압 속도가 늦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주 4.3 특별법을 만듭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이런 걸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 반란군이 양민을 죽였잖아요. 근데 군경도 양민을 학살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참 이건 역사의 아픔 아니냐. 그러니까 이 양민들을 구제하는,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위령탑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좀 우리가 화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특별법을 통과시킵니다. 한 명만 반대했고 다 찬성했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이 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다른 게 없었고요. 이때는 제주도에다가 공원을 만들고 또 위령탑을 만들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여야가 여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 정도는 뭐 서로 과거의 문제니까 잊어버리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씨앗이 된 거예요, 씨앗이. 그랬는데 이게 이 문재인 때 들어와서는요, 이 인간이 참 문제가 심각한 게, 문재인이가 2020년 하고 2021년에서 제주도에 가서 뭐라고 떠드는가 하면, 2020년에 가서는요, 이런 말을 해요. 제주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 당시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말입니까? 그들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요? 그들의 꿈이 뭡니까? 반란 세력의 꿈이 뭐예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으로의 통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당시의 반란 세력의 꿈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그러고 나서 2021년에 뭘 했냐면요, 당시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을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폭력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하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정광훈 목사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내가 이거 비판하는 글을 내가 하나 쓸 테니까 조선일보에 좀 실을 수 없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일보에서 그냥 실어준 게 아니라 의견 광고로 실어줬습니다. 그게 바로 2021년 4월 14일자로 제 이름을 가지고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크게. 그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가 그걸 밝히고 그 의견 광고를 냈는데 그게 비싸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글을 냈는데 저를 아는 상당수의 분들이 격려 전화나 문자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좌파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제주 이 특별법은요, 이 법을 통과시킬 때는 박근혜 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양반은 국가기념일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날은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4.3 이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준 게 박근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박근혜가 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동의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 시대가 안 맞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제주 4.3 사건 그 추모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통령들이 기념일에 가서 기념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재인이가 2020년에 가서 떠들고 21년에 가서 떠들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인간들이. 그 다음에 2020년과 2021년과 금년 초에 법을 또 한번 바뀌어요.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제주 4.3 사건에서 반란을 하다가 일으킨 사람들을 군법회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유죄 판결을 갖다가 무죄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특별재심 또는 직권재심을 통해서 그걸 무죄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작년 박범계가 11월 30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검찰 그 수행단을 만들라고 했고, 금년에 3월부터 지금까지 11차에 걸쳐서 직권재심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유죄가 된 사람을 무죄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참 통탄할 일이죠.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란 세력들 갖다가 무죄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법을 또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런 양민의 경우에는 뭐 보상금을 줘도 상관없겠지만 위원회가 이 반란군 세력인데 이런 사람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주면 이 반란 세력에 대해서도 돈을 맥시멈 1인당 9천만 원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것이. 그럼 대한민국 돈이 썩어 문드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럼 지금 금년도에요. 제주지방법원에서 8월 9월까지 12차인가 11차에 걸쳐서 직권재심을 했는데 한 번 끊어서 30명씩 합니다. 30명씩 무죄로 다 만들어주는 것이. 그중에 몇 사람만 소개하면 한 사람은 군법에 의해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랬는데 6.25 때 행방불명이 됐어요. 형무소에 있다가. 그럼 그 인간이 어디 갔겠어요? 죽지 않았으면 북한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그런 사람 무죄로 만들어 준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럼 결국 뭐가 됩니까? 그 자손들이 보상금을 타네. 보상금을. 또 한 사람은 15년 복역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죄로 만들어주고 무죄로 만들어주면 형사 보상금도 청구하게 되고 그럴 때 인류 쪽으로 해가지고 9천만 원까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 문재인이가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근데 통탄할 일은요. 그 법안을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이 103명 중에서 73명이 그 법안에 찬성을 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가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당만이 이게 정말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정당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이 그걸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찬성을 합니까? 그래서 5명이 반대했고 25명은 기권했어요. 73명이 찬성을 하고.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작년 금년에 벌어지면 작년 금년에 정말 통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 직권재심이나 그다음에 이 특별재심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일을 계속 맡아서 하고 있어요. 중단을 못 시키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께서는 반주사법법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지시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가 3분의 2 이상 또는 5분의 3 정도가 된다면 그동안에 이 부당하게 받아간 돈 국고로 다 회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 부당하게 무죄 판결 낸 거 다 소급해가지고 다시 유죄를 만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 66조 2항을 보면요 혹시나 66조 2항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66조 2항 헌법 66조 2항 66 거기에 2항이죠. 2항. 그거 좀 보여주세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랬죠. 국가의 계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국가의 계속성. 그럼 국가의 계속성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또 오늘의 대한민국과 내일의 대한민국이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 뭐가 같으냐? 과거에 어제의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두 개의 축으로 하는 또 국민의 인권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가 어제의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오늘에도 유지가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유지가 되도록 대통령은 뭡니까? 계속성을 지킬 책무가 있다 이렇게 헌법은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재인은 어떤 인간입니까? 이 사람은 어제의 대한민국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대한민국의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이 사람은 아니 예컨대 그 당시 국가 반란 세력에 대해서 진압한 우리의 군경을 국가 폭력이다? 이 말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해야 될 얘기를 이 문재인이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 목사님께서 반주사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문재인 세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지금 9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어서 여기까지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수 순천 사건이 있어요. 여수 순천 군인 반란인데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이 제주 4.3은 군인 반란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순 사건은요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제 48년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그해 10월 19일 날 여순 반란 사건이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 이런 겁니다. 제주도에서 진압이 안 돼요. 제주 4.3 사태가. 그래서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죠.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가 시작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제14연대에 대해서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제주도에 가가지고 반란 세력을 진압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여수 제14연대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인이에요. 군인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사들을 죽이고 반란 세력이 한 400명 됐는데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여수시를 점령합니다. 점령하고 여수시에다가 인공기를 개항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세력들은요 제일 먼저 누굴 죽입니까? 이 목사를 죽입니다. 목사. 경찰을 죽이고 교수와 교사를 죽입니다. 또 공무원을 죽여요. 제일 먼저 죽입니다. 그래놓고서는 인공기를 개항했어요. 그 다음에 인근에 있는 순천까지 이 군인들이 진격합니다. 순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시에 군인으로 하여금 진압하게 하는 건데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9일 만에 진압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수 순천은 군인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9일 만에 진압됐어요. 제주 4.3은요 6년 만에 진압이 됐다 이 뜻입니다. 얼만큼 극렬하게 반발했냐 말이죠. 그럴 때 이 여수 순천에서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도망간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리산으로 도망갑니다. 다 빨치산이에요. 그 빨치산들의 삶을 미화시킨 것이 뭐냐? 조종래의 태백산맥입니다. 조종래 태백산맥을 읽은 수많은 지금 50대, 60대까지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빨치산에 대해서 아주 이 흠모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종래의 태백산맥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1000만 부, 700만 부가 나갔다니까 그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생각을 흐릿하게 만든 책이 바로 그 책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그 군인이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당시 48년도에는요. 대한민국에 병역법이 없었어요. 병역법이. 그래서 군대를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원하면 갔습니다. 원하면. 근데 그 당시에 그 빨갱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경찰에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를 받다 보면 도망가다가 막판에 군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대 내에 빨갱이가 많이 있던 것이 군대 입대했는데 빨갱이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건 착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군대 내에 이 빨갱이들이 레드가 참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아직 없었어요. 물론 민법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을 일본 형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버려뒀다간 대한민국이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49년 1년 동안 군대 내에 있는 이 빨갱이를 갖다가 숙청했습니다. 제가 잡아냈어요. 이거를 걸러냈어요. 여기서 빨갱이들을 걸러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50년에 뭘 합니까? 6.25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을 해보면요, 만일에 이 국가보안법을 만들지 않았더라면요 어떻게 되죠?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가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그럼 6.25가 터졌을 경우에 이 빨갱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북한 세력에 동조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날아갔다는 뜻이에요. 날아갔다. 저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가 농지개혁법을 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커다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이게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나라를 지킨 것이에요. 이게 아니었으면요, 이 군대 내에 빨갱이 세력들이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이건 자기 동료에게 총불을 겨누지 않습니까? 군대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보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요 지금 여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보상은 언급이 없는데 명예회복을 시키는 조항을 넣었단 말이죠. 그럼 그네들은 이제 또 한 1년 지나면 다시 이 보상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또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어떤 분이 올렸는데 탐나의 봄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 3가 헐리우드에서 하고 있고 금요일 7시 반이고 토요일 날 5시라 했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죠. 가격도 비싸지 않고 65세인가 55세가 넘으면요 65세 넘으면 2,000원 봐요. 2,000원.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게 받아도 되나 근데 그랬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6.25와 어떤 연계를 가질 것이냐, 여러분이 잘 무장하고 계셨다가 이웃이거나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동료들에게 이 얘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서야 대한민국을 바로 알 수 있는 기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0월 3일이니까 안 되겠고 10일 날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